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가 한국에서 흥행했던 7번 방의 선물이 인도네시아에서 리메이크돼서 엄청난 히트를 쳤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 영화는 아빠와 제가 처음으로 함께 본 영화였기 때문에 그 성공이 내일처럼 기쁘더라고요. 저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한부모 가정은 편부 가정이나 편모 가정, 할 거 없이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저희 집의 경우는 더욱 그랬어요. 저희 아빠한테는 장애가 있거든요. 청각장애우인 저희 아빠는 5살 무렵부터 시설에서 자라셨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빠가 가진 장애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뿐이었죠.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도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 판에 시설에서 자라야 했으니 아빠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죠. 그래도 다행히 시설 관계자분들이 좋은 분들이라서 나름의 보살핌을 받고 자랄 수 있었다더군요. 시설 원장님의 도움으로 공장에 취직도 할 수 있었고 자원봉사자분들 덕에 시설을 나와 자립할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의 자립을 도와주었던 자원봉사자 중 하나였어요. 처음엔 그저 안쓰러운 마음에 아빠를 도와주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성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주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장애를 가진 남자와 사귀는 엄마를 보는 주변의 시선은 따뜻하지만은 않았대요. 저러다 조만간 형씨를 직시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빠만 불쌍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외가의 반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지방의 유지였어요. 외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그 지역을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땅도 많고 돈도 많은 집이었어요. 엄마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자 할아버지는 아예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저희 엄마랑 외할머니가 지내도록 했을 정도니까요. 엄마는 아들만 셋인 집에 막내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오빠들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대요. 남들이 보기 유난하다 싶을 정도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은 엄마를 끔찍이 챙겼고 그 바람에 엄마 옆에는 남학생들이 얼씬도 못할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놓고는 안심이 안 돼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이 번갈아가며 서울 집에 올라오곤 했었다더군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장애가 있는 남자랑 결혼한다니까 외할머니는 그날로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결혼은 안 된다고 윽박지르셨고 심지어 외삼촌들은 저희 아빠를 끌고 가 주먹질까지 하며 동생한테서 떨어지라고 협박까지 했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집을 도망쳐 나와 결혼을 감행했고 그 바람에 엄마는 친정과 등을 지게 되었어요. 가진 것 하나 없이 월세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꾸려야 했던 부모님은 결혼식도 없이 18K 금반지를 하나씩 손에 끼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빠는 타일 보조공 보조를 맡고 있었고 엄마는 전공을 살려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벌이는 신통치 않아 생활은 넉넉치 않았지만 여느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죠. 엄마는 결혼하고 1년쯤 지나 저를 가지셨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데다 임신 중도까지 겹쳐 고생을 하셨대요. 난상 끝에 저를 낳고 좀처럼 몸이 회복되지 않았던 엄마는 제가 2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될 무렵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엄마의 부고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은 엄마 영정 앞에서 아빠한테 매질을 했대요. 귀한 내 딸 잡아먹은 놈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있냐. 죽어라 이놈아. 차라리 네가 죽고 내 딸 살려내라. 딸을 잃은 슬픔에 이성을 잃은 외할아버지의 매질을 아빠는 반항조차 않고 고스란히 맞으셨어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자식을 잃은 장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어요. 결국 아빠는 찢기고 터진 얼굴로 엄마의 장례식장을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시련은 그때부터였죠. 장례가 끝나고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찾아오셨거든요. 병신놈이 무슨 수로 애를 키워. 네 놈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 그래도 내 딸이 낳은 자식이니 우리가 데려다 키우겠다. 아빠는 저를 끌어안고 안 된다고 울부짖었고 강제로 저를 뺏으려는 외삼촌을 피해서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여관방을 전전하며 외가 식구들의 눈을 피했고 얼마 뒤 엄마의 대학 동기인 봉사 동아리 사람들 도움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제가 자라면서 몇 번이나 아빠와 저는 야반 도주를 해야 했어요. 그 지난한 싸움이 끝난 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였죠. 하루는 수업 중에 선생님이 저를 불러 상담실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에는 외할아버지와 둘째 외삼촌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 집 상황을 자세히 몰랐던 담임선생님은 외할아버지를 보고 소스라치듯 놀라는 저를 보고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됐고 그제야 저를 등 뒤로 숨기시며 외할아버지와 외삼촌한테 말했어요. 일단 두 분 다 돌아가 주세요. 제가 정민이 아버님과 연락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얘는 내 외손녀입니다. 하래비가 손녀딸 좀 만나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정민아, 이리 오너라. 어서. 제가 바들바들 떨며 소리를 지르자 선생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만 돌아가시라고 했잖아요. 정민이가 겁에 질린 거 안 보이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이보세요 선생님. 대기 선생이면 선생이지 왜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요? 내가 제 외삼촌이에요. 제가 내 여동생 딸이라고요. 병신 같은 지 아빠가 우리 몰래 애를 빼돌려서 숨어 사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경찰 부를 거면 부르세요. 우린 겁날 거 하나 없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아빠는 외할아버지와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어요. 말을 못하는 아빠를 대신해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해야만 했죠. 이제는 오래돼서 기억이 많이 퇴색됐지만 그때 제가 판사님 앞에서 아빠랑 살게 해달라고 아빠랑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바람에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외할아버지도 소송을 포기하셨어요. 어린 손녀딸한테 상처 줄 생각은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비록 아빠한테서 저를 뺏어가려고 했던 분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가득한 걸 보니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더니 제게 전화번호를 건네시며 언제든 힘들면 찾아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소송은 끝이 났고 저와 아빠는 한 곳에 정착해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부터는 어지간한 집안 살림은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기랑 세탁기 돌리는 건 기본이고 어지간한 찌개랑 반찬도 혼자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당시 이모 삼촌으로 불렀던 엄마의 동아리 친구분들한테 배운 거였죠. 은희 이모, 현주 이모, 상철이 삼촌, 명수 삼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저희 부모님한테 형제가 많은 줄 착각할 정도로 많은 이모 삼촌들이 전부 엄마의 동아리 친구들이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아빠와 저는 명절에도 외롭지 않았고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여름엔 가족끼리 피서도 함께 가고 겨울엔 눈썰매장도 같이 다녔죠. 제가 아빠를 혼자 두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모들과 삼촌들이 아빠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솔직히 결혼은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같은 회사를 다녔던 건 아니고 제가 다니던 회사가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외주 업체라서 일적으로 종종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협업했던 게 성과가 좋아서 그랬는지 손발이 잘 맞아서 그랬는지 서로에 대해 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회식 자리를 몇 번 같이 하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었죠. 남편은 일남 이녀 중 장남으로 독립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내에서 평판도 좋았고요. 전형적인 한국 남자 스타일로 저에겐 애교도 부리지만 여동생들 앞에서 세상 근엄한 오빠처럼 굴었죠. 저랑 데이트 중에도 여동생들한테 전화해 일찍 다니라고 잔소리를 퍼부어댈 정도로요. 한 번은 극장에서 우연히 둘째 여동생과 마주쳤는데 남자친구랑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여동생을 끌고 가선 기어이 한 소리 하더군요. 야, 이 기집애야. 세상 남자들은 다 늑대야. 아빠랑 오빠 빼곤 다 늑대란 말이야. 다 큰 기집애가 가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밖을 돌아다니면 어떡해? 오빠가 돈 줄 테니까 당장 가서 옷 새로 사 입어. 싫어. 오빠가 무슨 권리로 나 옷 입는 것까지 참견이야. 오빠 여자친구 단속이나 해. 여동생도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따지고 달려들더군요. 애꿎은 저까지 끌어들이면서요. 야, 내 여자친구는 너처럼 해프게 안 입고 다녀. 저놈이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보고 뭐라고도 안 해? 예쁘기만 하다던데 뭘.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너 쟤랑 당장 헤어져. 지 여자가 이러고 다니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놈이면 더 말할 것도 없는 놈이야. 조선시대 선비도 아니고 옷차림 하나 때문에 여동생 연애까지 회복 묻는 남편이 좀 과하다 싶었지만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라서 참았어요. 그날 시누이 차림이 좀 과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한창 꾸미기 시작할 나이에 어린 친구들에 비하면 그리 심한 건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 좀 엄격한 편이었죠. 이런 남편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저도 데이트를 할 때마다 스스로 옷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가끔씩 남편은 제 옷차림을 지적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늘 아빠를 챙기기만 바빴지 누구한테 챙김을 받은 적이 없던 터라 남편의 잔소리가 오히려 보살핌처럼 느껴졌거든요. 남편과 사귄 지 3년이 넘어가면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남편은 자식 계획부터 집안 인테리어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게 말하곤 했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결혼 상대로 못마땅하다는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저는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면 몸도 성취하는 아빠 혼자 살아야 하니까요. 아빠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늘 위험에 노출돼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 번은 밤중에 저희 집 근처에 화재가 발생해서 야밤에 소방차가 3대나 출동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경찰차랑 구급차까지 와서 야밤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었죠. 저도 자다 말고 일어나 창밖을 살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너무도 평온하게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런 아빠를 두고 결혼은 무리라고요. 이런 제 상황을 모르는 남편은 저에게 남자가 생긴 게 아닌가 의심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툭하면 다투곤 했죠. 솔직히 말해, 딴 남자 생긴 거라면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적어도 그게 3년 넘게 사귄 사람에 대한 예의 아니니?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난 그냥 결혼 생각이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헤어지자고.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라면 이쯤에서 남편을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괜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없는 사이에 말이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 익숙한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때마침 주방에서 달려나온 아빠는 수어로 제게 말하셨어요. 저 사람이랑 사귀는 사이라며? 내가 말을 못하니까 대화가 안 돼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혹시 너 아빠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한 거니? 그런 거라면 아빠 걱정할 거 없어. 저 역시 수어로 아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변명을 했지만 아빠가 제 거짓말에 속을 리 없었죠. 아빠랑 제가 수어로 대화하는 걸 지켜보던 남편은
느닷없이 저희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는 따님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아빠는 그저 제 얼굴만 빤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자 남편이 아버님한테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어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제 의견을 묻더군요. 아빠는 내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하시면서요. 침묵이 흐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했어요. 대답은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아빠는 환하게 웃으시며 남편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덥석 끌어안으셨죠. 비록 두 사람이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결혼 승낙을 받았다는 걸 느꼈던 모양이에요. 몇 번이나 아빠한테 고개를 숙이며 감사드린다는 말을 연발했거든요. 그날 남편을 배웅하고 대문을 나섰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버님 때문이었어? 그런 거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사위도 자식인데 설마 내가 아버님을 나 몰라라 할 사람처럼 보인 거야? 나 그렇게 형편없는 놈 아니야. 자식처럼, 아니, 진짜 아버님 자식이 돼서 잘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 더는 혼자 모든 걸 떠안고 살지 말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남편은 오랜 시간 아빠의 보호자로 살아야 했던 저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안타까워했어요. 남편의 한마디에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죠. 얼마 뒤 저는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왠지 시부모님 사이가 소원해 보이더라고요. 시누이들도 시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보였고요. 그 이유를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서고 나서야 알 수 있었어요. 사실 두 분이 별거 중이셔. 한 7, 8년 됐나? 아빠는 다른 분이랑 살고 계시는데 오늘 자기가 인사 온다고 하니까 와 계신 거야. 난 차라리 두 분이 이혼하시는 게 낫겠다 싶은데 엄마가 반대를 하시네. 나랑 여동생들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으시겠대. 자식들 흠잡히기 싫으시다나 뭐라나. 자긴 그냥 모른 척 해드려. 집집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더니 시댁 역시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리 여동생한테 엄하게구나 했는데 집 나간 아빠 대신 가장 노릇을 하고 사느라 그랬던 거였어요. 저만큼이나 버거운 인생을 살았던 남편을 생각하니 왠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남편한테 힘이 돼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결혼식장이었죠. 우리 쪽은 하객도 별로 없고 해서 내심 조촐하게 식을 올렸으면 했지만 제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에는 친척도 많고 거기다 남편이 장손이라서 하객이 많았거든요. 거기다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축의금 낸 걸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꽤 규모가 있는 식장을 골라야 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청첩장이 나오자 아빠는 남편과 함께 외할아버지를 뵙고 오라고 하셨어요. 유일한 집안 어른이신데 직접 찾아뵙고 청첩장을 전해드리라고요.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던 저는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남편한테 불편한 저희 집 상황을 알리는 게 창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서 시간이 안 된다고 둘러대고는 전화로 할아버지께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할아버지는 저희 집 형편 뻔히 아는데 변변한 혼수나 준비할 수 있겠냐시며 결혼 비용을 대줄 테니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사람 구실 못하는 네 애비가 해주면 얼마나 해주겠니? 내가 나서야지. 그러니 계좌번호라 불러라. 할애비가 결혼 비용은 대줄 테니까. 저희 아빠를 두고 사람 구실 못한다는 말에 화가 난 저는 버럭 질렀어요. 싫어요. 저 할아버지한테 돈 받을 생각 없어요. 오늘 전화드린 건 아빠가 하도 닥달하셔서 할 수 없이 전화드린 거예요. 다른 뜻 없으니 오해 마시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요. 저 남 못지않게 키우셨어요. 결혼 비용도 아빠가 충분히 해주셔서 부족할 거 없이 다 준비했고요. 저희 아빠 할아버지한테 사람 구실 못한다는 소리 들을 이유 없는 분이라고요. 더 길게 통화했다가는 기분만 더 상할 것 같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외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2개월 뒤 외할아버지가 큰삼촌 내외와 결혼식장에 오셨더라고요. 아빠는 외할아버지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안절부절 하셨죠. 외할아버지는 그런 아빠를 여전히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셨고요. 패백을 마치고 식당에 올라가 남편과 하객분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했는데 외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네 엄마랑 똑 닮았구나. 지난번엔 할애비가 잘못했다. 마음에 두지 말고 언제든 꼭 한번 할애비한테 찾아와라. 네 할머니라도 살아있었으면 네 엄마 대신해서 제대로 챙겨줬을 텐데 이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그러시고는 제 손에 두툼한 돈봉투를 쥐어주셨어요. 한사코 사양했지만 큰 외삼촌까지 나서서 받으라고 하는 통에 할 수 없이 받긴 했는데 글쎄 5천만 원이나 들어있더라고요. 괜히 남편한테 말했다가는 외갓집 등지고 사는 이유까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신혼집은 가급적 시댁에서 먼 곳으로 잡으라는 주변에 조언이 있었지만 워낙 시어머니의 반대가 심해서 결국 시댁 근처로 구하게 되었어요. 집이 가까운 것도 걸리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과 시누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곤 했죠. 말로는 남편 먹일 반찬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온 집안을 샅샅이 살피는 게 마치 제가 살림을 제대로 하고 사는지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섬유유연제 어디 껐어요? 우리 오빠는 프로랄 향은 싫어하는데? 세아가, 지난번에 갖다 준 물김치는 왜 아직 그대로니? 우리 애는 그거 없으면 밥 못 먹는데? 끼니 때마다 좀 꺼내주지 그랬어. 아이고, 이건 뭐냐? 넌 반찬마다 참기름을 들이붓니? 우리 앤 담백한 거 좋아해. 이런 걸 어떻게 상에 올려? 죄다 버려야겠다. 빨래부터 냉장고 정리까지 틈만 나면 와서 참견을 하는데 내가 분가를 했는지 시집살이를 하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이런 사소한 문제로 남편과 저는 말다툼을 하는 날이 많아졌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뭐? 나보고 어머님 간병을 하라고? 그럼 회사는? 회사엔 휴가 좀 내면 안 돼? 자기 없다고 안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 정 안 된다 그러면 사표 내고 나와. 엄마 다리 좀 괜찮아지시면 다른 데로 이직하면 되잖아. 솔직히 자기네 회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웹디자이너는 취직도 쉽잖아. 자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님이 친구분들과 등산을 갔다가 다리를 접지르는 바람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는데 수술 부위가 나을 때까지 한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퇴원을 한 후에도 몇 개월은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한다며 저보고 어머님 간병을 하라지 뭐예요. 차라리 집에서 노는 둘째 동생한테 자기 엄마 간병 좀 하라고 해. 나도 틈틈이 들여다볼 테니까. 자기 눈엔 걔가 노는 걸로 보여? 엄연히 취직 준비하는 취준생이라고. 그리고 자긴 이럴 때 꼭 자기 엄마 내 엄마를 따져야겠어. 며느리도 엄연한 자식이야. 당신이 자꾸 이러면 나 정말 섭섭해. 남편은 아침밥도 안 먹고 나갔어요. 찝찝한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한 저는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내 고집만 세우다가는 앞으로 남편과 부딪힐 때마다 이번 일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발 물러서기로 했어요. 회사에 무급휴가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더니 일이 바쁘지 않아서 일주일 정도는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 병원에 계실 동안 휴가 내고 간병을 하겠다고 문자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오전 내내 전화도 안 받던 남편이 바로 단문을 했더라고요. 고맙다며 하트까지 3개나 달아서요. 일주일 동안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자며 어머님 간병을 하는데 어머님이 수술 부위 소독을 하러 치료실에 가신 사이 옆 침대에 입원 중인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유별나기도 하지. 그깟 수술에 병수발하라고 며느리를 병원에 재우는 사람은 처음이네. 목발 짚고 멀쩡히 다닐 수 있는데 얼어 죽을 병수발? 간호사가 주사 놔주고 배식원이 식판까지 다 날라다 주는데 안 그래? 듣자 하니 딸도 둘이나 있다며. 자기 딸이면 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재우겠어? 며느리니까 막 부려먹는 거지.
새댁도 참 힘들겠다. 시어머니 자리가 웬간해야지. 사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저도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어머님 상태면 따로 간병인이 필요 없다는 걸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제가 잠깐 길 건너 편의점에만 가도 바로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당장 오라고 닥달을 하시곤 했어요. 규모가 크지 않는 동네 정형외과라서 병원 건물 안에 식당도 없는 터라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정도로 끼니를 때우는 걸 보시면서도 가서 밥 먹고 오라는 말 한 번 안 하실 정도로 어머님은 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어머님은 퇴원을 했어요. 저는 다시 회사로 복귀하게 됐고요. 하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수시로 전화해 저를 집으로 불러대셨거든요. 한창 출근 준비로 바쁜데 굳이 머리를 감아야 하시겠다며 당장 오라고 하시거나 퇴근길에 집 가는 정반대인 남대문에 들러 만두를 사오라고 하시는 등 제 생각은 조금도 않고 당신이 원하는 것만 줄기차게 요구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던 남편도 자기 집 일이라면 어쩜 그리 제게만 맹목적 희생을 바라는지 이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거란 후회까지 들더군요. 거기다 시누이들은 어쩜 둘 다 손버릇이 나쁜지 제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는 제 옷이며 백, 심지어 생리대까지 훔쳐다 쓰곤 했어요. 그래서 번호키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얘, 혹시 현관문 비밀번호 바꿨니? 지영이가 그러는데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린다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저희 집에 없을 때 아가씨들이 저희 집에 드나드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남도 아니고 동생들이 지 오빠 집에 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고 네가 막아? 그리고 네가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 집 내 아들이랑 내 돈으로 구한 집이야. 돈 한 푼 안 내고 사는 주제에 누가 누구 보고 오지 말래. 시끄럽고 당장 비밀번호나 말해.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님. 아가씨들이 저희 집에 와서 조용히 있다 가면 저도 이렇게까진 안 해요. 제 옷이며 백, 화장품까지 죄다 마음대로 들고 가서 쓰는데 저도 정말 미치겠다고요. 어머님도 누가 어머님 물건에 손대면 싫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요, 저도 그이가 집 구하는데 돈 보탰어요. 그 집 살림도 제가 다 해온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집에 어느 정도 권리가 있다고요. 그렇게 아시고 아가씨들한테 그동안 가져간 제 물건들 고스란히 갖다 놓으라고 전해주세요. 끝도 없는 시댁 식구들의 횡포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 정도 참았으면 그간 많이 참은 거 아닌가요? 모르긴 해도 사람들이 제가 그간 당한 얘기를 들으면 호구라고 놀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해줬으면 자기들도 조금은 양심껏 행동했어야죠. 어떻게 매번 자기들 생각만 해요? 저도 결혼 전에는 시댁 식구들한테 당하고 사는 여자들을 보면서 쟤들은 뭐가 부족해서 저러고 사나 한심하게 생각했던 적 많았어요. 나는 저러고는 안 산다 결심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푸대접을 받아도 찍소리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다수대 나 혼자로 맞서게 되는 거라 지레 겁을 먹은 건지 아니면 제 친정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남편한테도 확실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형제 없이 혼자 자라서 그래. 원래 형제 자매들은 다들 네 거 내 거 없이 쓰고 살아. 내 동생이면 네 동생이기도 한 건데 그렇게 야박하게 굴 거 있니? 이번 일만 해도 그래. 네가 이렇게 일을 키웠으니 당장 다음 달에 있을 명절에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갈 거니? 엄마랑 내 동생들 어떻게 볼 거냐고. 그냥 좋게 좋게 타일러 가면서 가르쳐야지. 왜 그동안 잘해놓고 한 번에 그간 쌓은 공을 무너뜨려. 너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그럼 가족이 될 생각을 해야지. 성질 난다고 싸우면 되겠니? 내 동생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너도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나 참, 이건 멀쩡하게 서 있다가 뺨 맞고 아프다고 소리쳤다고 혼나는 격이지 뭐예요. 가족 하는데 다른 집 가족들은 이러지 않아. 자매끼리도 옷이랑 백 빌렸을 땐 적어도 말은 하고 빌려가.
당신 동생들처럼 말없이 들고 가선 입 싹 닫고 안 가져오진 않는다고. 암튼 내 물건 안 가져오면 나도 더는 당신 집에 안 가. 나보고만 참으라고 하기 전에 당신 동생들 나쁜 버릇부터 고치라고 하라고.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우리 부부는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싸웠고 결국 각방을 쓰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 혼자 먹을 밥만 차려 먹곤 바로 회사로 출근했고요. 퇴근 후 돌아와서도 제 밥만 해먹고 후딱 치워버렸어요. 빨래도 남편 거는 빼고 제 거만 세탁기를 돌렸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남편도 더는 안 되겠던지 동생들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주말에 두 시누이가 제 물건을 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지 오빠한테 호되게 당했는지 오빠 눈치를 살피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주의를 주곤 끝냈어요. 시누이들이 돌아가자 남편은 캔맥주를 건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 앞으로는 우리가 없는 시간에 함부로 집에 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비록 각방까지 쓰며 크게 싸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햇살이 들듯이 우리 부부는 그날 이후로는 큰소리 한번 안 내고 잘 지냈어요. 명절 당일도 시댁 식구들과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잘 넘어갔고요. 차례를 지내고 설거지를 마치자 남편이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자기야, 아버님한테 가야지. 안 그래도 언제 얘기를 꺼내나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주니 고맙더라고요. 어머님은 뭘 벌써 가냐시며 점심 먹고 천천히 가라고 하셔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 뭐예요. 다행히 남편이 길 막히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 한다고 저를 끌고 나와서 점심 전에 친정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집에 가보니 아빠 혼자 TV 앞에 쭈그리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식탁 위에는 이모랑 삼촌들이 가져다 준 명절 음식이 손도 안 댄 채 놓여 있었고요. 저희가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도록 인기척을 못 느꼈는지 아빠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가가 아빠 어깨를 툭 쳤더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하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아파? 제가 수어를 섞어가며 말하자 아빠는 애써 웃어 보이시며 괜찮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안 되겠다며 차에 시동 걸고 있을 테니 아빠를 모시고 내려오라며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렇게 아빠를 모시고 근처 대형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면서 일단 입원 수속을 밟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빠는 추석 당일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며칠 뒤 대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동안 통증이 심했을 텐데 환자분이 얘기 안 하던가요? 의사 선생님 말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나뿐인 아빠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제 탓 같았거든요. 다행히 너무 늦지 않아서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겠다고 해서 당장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문제는 아빠와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어야겠더라고요. 언제 끝날지 모를 아빠의 암투병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간병인 두면 되잖아. 솔직히 말 좀 안 통한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출가 외인인 당신이 일까지 그만두고 간병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자기랑 내가 바짝 벌어야 우리도 내 집 마련할 거 아냐. 나 혼자 벌어서 언제 집 사고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보냐고. 야속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난 장인어른 간병보다는 우리 미래가 더 소중해. 자기도 시집 온 이상 어느 정도는 친정이랑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이 남자를 믿고 함께 살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니, 난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보다 내 아빠 목숨이 더 중요해. 그리고 말이야, 당신 참 못 믿을 사람이다. 자기 엄마가 그깟 다리 좀 다쳤을 때는 나보고 회사 그만두고 간병하라더니 우리 아빠가
생사가 달린 이 상황엔 거리를 두고 살라고? 결혼할 때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 사위도 자식이니 자기 믿으라며. 근데 그놈의 자식은 지 필요할 때만 자식 타령하는 놈이었나 보네? 그런 놈을 두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후레 자식이라고 하는 거야. 잘 들어. 난 더 이상 너랑 니네 식구들 호구로 살 생각 없어. 난 지금 이 순간부터 너랑 끝내고 내 아빠 살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소리 집어치우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이 이기적인 새끼야. 저는 그렇게 남편과 헤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귀한 자기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었다며 저희 아빠가 입원 중인 병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어요. 이년아, 병신의 비 가진 년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쳐? 오냐, 니년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죠. 그런데 하필 그 모습을 큰애 삼촌과 함께 저희 아빠 병문안을 오셨던 외할아버지가 보시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입술을 벌벌 떨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시어머니를 때렸어요. 그 손 놔라 이년아. 이 망할 놈의 여편네가 어디 귀한 내 소녀딸 머리채를 잡아. 이년아, 내 사위가 왜 병신이냐. 너처럼 복덩이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폐악질 부리다. 아들 이혼시킨 년이 병신이지.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어봐라. 니년 대가리를 쪼개놓으라니까. 허리도 굽어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다니시는 외할아버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연신 시어머니를 향해 매질을 했어요. 나 죽는다 소리치며 씩씩거리던 시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서슬퍼런 모습에 질려 도망을 치고 말았죠. 그제야 할아버지는 이성을 찾으셨는지 복도에 나와있던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한테 소란을 피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빠한테 낮에 있던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외할아버지가 아빠를 두고 내 사위라고 했다는 걸 특히 강조해서요. 그 말에 아빠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외할아버지는 병원에 다녀가시고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마도 당신의 임종을 예감하시고는 죽기 전에 사위와 화해를 하려고 오셨던 모양이에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새 아들한테 유산을 남기시면서 저한테도 작은 건물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아빠 꼭 살려서 잘 모시고 살라면서요. 그래야 당신이 그간 사위와 소녀한테 못할 짓을 한 죄를 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남기셨어요. 그 후로 5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아빠는 암투병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때는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당장 아빠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요 몇 년간 약물 치료도 효과가 있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셨어요. 현재는 집에서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을 하며 통근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웃기는 일도 있었지 뭐예요. 전 남편이 제 건물에 치킨집을 내겠다고 찾아왔지 뭐예요. 전 시어머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건물주인 제게 오히려 큰 소리 땅땅 치며 자기 아들 인생 망쳤으니 위자료 주는 셈 치고 가게를 무상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남편이 그간의 인연을 앞세워 월세라도 깎아볼 요량으로 일부러 제 건물로 찾아왔다는 거였죠. 아주 모자가 쌍으로 웃기더군요. 그래서 저도 보란듯이 건물주 유세 좀 떨어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죽고 못 사는 사이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악다구니 박박 써가며 침 뱉고 끝낸 사이인데 내가 왜 그쪽한테 월세를 깎아줍니까? 그리고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구걸을 하러 왔으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던지 꼬랑지라도 살랑살랑 흔들어댈 일이지 어디서 감히 큰 소리 땅땅 치며 가게를 내놓으래요. 내 건물이 당신 겁니까? 눈치가 있어야 절간에 가서도 고기를 얻어먹는단 말 몰라요? 그 머리는 모자 쓰려고 달고 다닙니까? 제발 눈치 좀 가지고 사세요. 암튼 제값 내고 내 건물에 들어올 거 아니라면 당장 나가주세요. 예정을 앞세워 내 건물에 싸게 들어와 치킨집을 차리려던 전 남편은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자 괜히 쪽만 팔았다며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놓친 건물주 며느리가 아쉬웠는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는 한숨 쉬며 가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홈런을 날린 것처럼 가슴이 뻥 뚫렸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아빠와 당당히 함께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